재산 30억 기부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 안 돼. 거머리 때를 털어내던 날,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대리석 식탁 위로 미끄러진 서류가 큰아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더군요. 아, 아버지, 이게 뭡니까? 재산, 사회환원 약정서라뇨? 아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살 어린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늙은 아비에게 노망나셨냐,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고 싶냐며 핏대를 세우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내 정신이 온전한지 걱정된다고. 그래서 변호사 입회하에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공증까지 받아왔다. 내 돈 30억 전액 재단에 기부한다. 아버지!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평생 저를 아버지가 아닌 걸어 다니는 통장으로만 여겼던 나의 자식들.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거머리대를 제 몸에서 떼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뒤늦게 찾아온 내 마지막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혁,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 노후 걱정 없는 알부자라 부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45평 아파트, 통장에 넉넉히 들어있는 현금, 그리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이남 일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그저 황금으로 지은 감옥일 뿐입니다. 오전 6시,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이 넓은 집을 채웠는데 지금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우문거립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주인 양반, 돈 많으면 뭐해? 말 걸어줄 사람 하나 없는데. 하고 말이죠. 저는 대충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아침을 때웁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정막이 너무 무거워서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결국 이 모컨을 집어듭니다. TV 소리라도 있어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위암으로 투병하던 2년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돈을 쏟아부어 그녀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더군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보,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애들하고 잘 지내요. 였습니다.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자식들에게 더 헌신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 3억을 내주었고 딸아이가 시집갈 때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막내 아들 유학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라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자식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난달 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호텔 룸을 빌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정작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자기들끼리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이들 학원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요즘 무릎이 좀 시원찮아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한마디 꺼내자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실비보험 청구 까다로워졌다는데 병원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파스 좀 붙이시지. 걱정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그 말투.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계산을 하러 나갈 때도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발끈을 묶거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결국 100만 원이 넘는 밥값은 고스란히 제 카드로 긁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리운전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사장님, 오늘 생신이신가 봐요? 자제분들이랑 행복하셨겠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 글쎄요. 화려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 고갈될 자원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제 72세의 봄날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그녀, 미숙 씨를 처음 만난 곳은 구청 문화센터 서예 교실이었습니다. 먹을 가는 그 시간만큼은 잡생각을 없앨 수 있어서 1년째 다니던 중이었죠.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슬쩍 보니 화선지에 먹물이 뚝뚝 떨어져서 난초 그림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손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새 화선지 2장을 챙겨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를 내밀며 말했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먹물이 번진 게 아니라 난초가 비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꽤 운치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여자. 그게 미숙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 한마디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차 한잔하자고 청했습니다. 센터 앞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미숙 씨는 쭈뼛거리며 메뉴판 앞에 서 있더군요. 아마도 복잡한 키오스크 주문 기계가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보통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라면 아가씨, 여기 주문 좀 받아 하고 소리부터 질렀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기계 앞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미숙님은 따뜻한 라떼 좋아하시죠? 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농담을 던지며 주문을 마친 뒤 영수증을 챙겨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앉을 의자에 제 손수건을 깔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미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보더군요. 어머, 어르신.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손수건은 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라니요. 여기선 그냥 서해 반동기, 김진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남자의 품격은 좋은 시계가 아니라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고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제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는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식당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일, 장가간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휜 일, 그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밀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미숙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제 책상 위에 수줍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제 식당에서 담근 겉절이인데요. 진영님 혼자 사신다고 해서 입맛 없으실 때 물 말아서 드시라고 좀 챙겨봤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명절 때 찾아오는 자식들도 제 냉장고가 비었는지 김치가 떨어졌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자가 제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미숙님,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제게는 보약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준 겉절이 하나를 놓고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도 늙은이의 주책도 아니라는 것을, 잿빛 같던 제 인생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제 자식들에게는 탐욕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일 줄은 말이죠. 행복했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곧이어 가장 잔인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자식들이라도 아비가 5년 만에 데려온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거라 믿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 시내에서 제일 비싼 중식당 룸을 예약하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는 며칠 전부터 긴장해서 잠도 못 잤다고 하더군요. 시장에 가서 새로 산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가 제 눈에는 그저 고와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고 자식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딸아이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숙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군요. 마치 백화점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깐깐한 손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해라. 이쪽은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아빠랑 마음이 잘 통해서 앞으로 의지하며 지내고 싶다.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저기요, 아주머니. 하시는 일이 식당 주방 보조라면서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 사모님 소리 듣던 어머님만 보신 분인데 수준 차이 나서 대화는 통하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미숙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제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 말이 좀 심하구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러자 이번엔 큰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오죽하면 뒷조사까지 해봤겠어요? 뒷조사라니. 자식이 아비가 만나는 사람 뒤를 캤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며 쏘아 붙였습니다. 이 여자 집도 절도 없고 월세방 살면서 근근히 버티는 형편이던데요. 아버지 재산이 얼만지 알고 작정하고 접근한 뽀뺨이라고요. 딱 보면 모르세요? 그만해라! 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까지 거들고 나섰으니까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요? 재혼, 좋아요. 하시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이 아줌마, 나중에 아빠 돌아가셔도 유산 한 푼도 안 바란다는 상속 포기 각서부터 쓰라고 하세요. 그거 공증 서기 전에는 저희 결혼 절대 인정 못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오직 돈, 유산, 각서뿐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이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진혁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숙 씨는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숙님, 잠깐만요! 제가 잡으려 했지만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놔두세요. 제 발로 나가는 거 안 보이세요? 아버지 돈 못 준다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비키지 못해! 저는 아들을 밀치려 했지만 72의 노인이 젊은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내 자식들에게 저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는데 지켜주기는커녕 잡지도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눈이 시뻘건 늑대 새끼들을 내 품 안에서 키웠구나.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현관 벨 소리와 함께 그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손에는 더 끔찍한 서류 뭉치를 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큰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그 사달을 내고도 사과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밤새 마음에 걸려서 왔겠지. 저는 바보처럼 일말의 기대를 품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아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아버지, 어제는 저희가 좀 흥분했었죠? 하지만 다 아버지 걱정돼서 그런 거 아시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사전 증여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특약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시 본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장남 김철수에게 이전한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제 물음에 아들이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줌마랑 정 살고 싶으시면 사세요. 저희가 안 말릴게요. 대신 이 집이랑 예금은 확실하게 저희 앞으로 해놓고 하세요. 그래야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보고 붙은 건지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이거 도장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 아줌마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나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아비가 언제 죽나, 언제 돈을 토해내나 기다리는 지독한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려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봤자 이놈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고 미숙 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미끼를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생각해보마. 당장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 서류 두고 가거라. 며칠 내로 연락하마. 자식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현명하세요. 네, 아버지, 푹 쉬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들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다 뒤집어진 후에야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저는 세수를 하고 가장 말끔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한 선언문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서라도 일주일 안에 처분할 것. 둘째, 내 전 재산 30억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공증 서류를 작성할 것. 변호사는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유산은 없습니다. 그놈들은 이미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발로 차버렸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는 꼬박 4일이 걸렸습니다. 그 4일 동안 저는 미숙 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오물을 깨끗이 치운 뒤에 떳떳하게 그녀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저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으로 다 모여라. 도장 찍어주마.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네, 아버지, 일찍 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 가벼운 단어가 오늘따라 참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자식들이 원하던 그 서류 대신 제가 준비한 폭탄을 올려놓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심판, 저녁 7시 정가. 현관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민망했는지 한우 세트니 과일 바구니니 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버님 얼굴이 며칠 새 더 좋아지셨네. 며느리와 아들의 호들갑 떠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입으로 지금은 아부를 떨고 있는 꼴이라니 속이 메스꺼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들 왔니? 앉아라. 제가 식탁 상석에 앉자 자식들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제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이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떼더군요. 아버지,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서류인가요? 그래,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내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식탁 한가운데로 툭 던졌습니다. 자, 확인해봐라. 아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역시 아버지,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서류를 꺼내는 아들의 손이 기대감으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딸도 아들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사회환원? 기부?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니요? 옆에 있던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미쳤어. 30억을 생판 남한테 준다고? 자식인 우리는 어쩌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이고 하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가 시켰죠? 그 여자가 우리 엿먹이라고 시킨 거죠? 아들이 핏발선 눈으로 대들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놈! 제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날뛰던 자식들이 일제히 멈칫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식들 하나하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다. 내가 젊은 날 피땀 흘려본 내 돈이다. 그걸 내가 쓰건 기부를 하건 불에 태워버리건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가 언제 나를 아버지로 대접한 적이 있냐? 내가 외로워서 밥 한 끼 먹자고 할 땐 바쁘다고 핑계 대던 놈들이 돈 냄새를 맡으니까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구나.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물려주셔야죠. 그 뻔뻔한 말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자식, 아니, 너희는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거머리들이다. 지난번 식당에서 미숙 씨에게 했던 짓 기억하냐? 가난하다고 배운 것 없다고 그 사람을 짓밟고 모욕했을 때 너희는 내 얼굴에도 침을 뱉은 것이다. 돈이 그렇게 좋으냐? 돈 때문에 부모도 인륜도 버릴 만큼 그렇게 돈이 탐나더냐?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집은 이미 계약금 받고 넘겼다. 내일 모레 잔금 치르면 나는 이 집을 나간다. 뭐라고요? 그럼 저희는요?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너희 있다.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다. 너희가 내 생일날 사준 양말 한 켤레 값이다. 그리고 내 유산은 이미 다 줬다. 사지 멀쩡하게 나와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부모 노릇은 차고 넘치게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벌어서 살아라. 내 돈 10원 한 장 너희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제 호통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딸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떠난 버스고 이미 식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자식들의 통곡 소리와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고성이 한참 동안이나 들려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식과의 연을 돈으로 끊어야만 했던 못난 아비의 비극.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진짜 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이틀 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고 저도 텅 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현관 키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넘겨주던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트렁크 하나만 달랑 싣고 곧장 미숙 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한 시간, 식당 구석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미숙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어머, 진영님, 연락도 안 되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걱정스레 제 손을 잡는 그녀를 보며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미숙님, 저 사고 쳤습니다. 네, 사고요?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해버렸습니다. 자식놈들하고도 의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진 거라곤 이 늙은 몸뚱어리와 미숙님을 향한 마음뿐인 빈털터리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책바가지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나 부담스러워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돈이야 뭐, 저랑 같이 벌면 되죠. 설마 밥 굶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보다, 화려한 아파트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100배, 1000배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 일부와 연금을 합쳐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깹니다. 거실로 나가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일어나셨어요? 오늘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자랐길래 좀 뜯어왔어요. 환하게 웃는 미숙 씨와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에 직접 기른 쌈 채소를 싸 먹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어도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꿀맛입니다. 오후에는 미숙 씨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가끔은 동네 어귀를 산책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두 분, 신혼부부 같으시네 하고 농담을 던지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깔깔 웃습니다. 자식들 소식이요? 가끔 건너 들려옵니다. 재산 한 푼 못 받은 놈들끼리 서로 내 탓이니 하며 싸우다가 지금은 왕래도 안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지금은 덤덤합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사람들은 해가 진다고 슬퍼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비로소 나를 위해 빛나는 노을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농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돌아올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진혁 올림.